1945년 꿈에 그리던 일제로부터의 해방. 기쁨도 잠시, 분단의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이어지는 6.25 전쟁의 참혹함, 분노와 증오. 지금까지도 그 흉터 DMZ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꿉니다. 국민주권의 새 시대, 평화통일의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요. 냉전의 얼음 깨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제가 아마 거의 한 11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그러죠. 오늘도 무척 기온이 높은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 한반도 평화를 어떤 그 원하시는 그 열망의 열기가 거의 한 100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 2월달에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소개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이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게 많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저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서 트럼프도 북한에게 뭐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대단히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이익이 없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고 접근을 할까. 저는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왜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에 지금 이 트럼프 이토는 시대 한마디를 포문을 것인가가 제 책의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트럼프 2기 정부 시대 한반도에 과연 봄은 올 것인가.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봄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책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그냥 김정은이 이뻐서 그냥 북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미국은 어떤 전략적 계산으로 북한에 접근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 핵심적인 이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때는 아주 괜찮은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맨날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이런 관계로 변해왔는데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의 역사를 제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미중 간의 사이가 이제 안 좋아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북중 사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아주 단단해서 빈틈이 없다면 굳이 미국이 거기에 파고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제 그 균열이 있다고 이제 미국은 최근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제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의 역사를 무슨 이제 닉슨 대통령 시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그 미중 간의 관계는 엄청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자유주의장의 리더 국가였고 북한은 아니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였는데 1972년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극적으로 관계가 개선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왜 닉슨이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를 개선했는가, 그 실질적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상당히 유명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 공산주의 되게 싫어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여전히 공산당 일당에 지배하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꿔내는 거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가장 큰 1차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여론 반전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베트남과 전쟁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북베트남에 많은 지원을 하던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그걸 이용해서 북베트남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하고 1차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보좌관 키신저에게 그 임무를 맡긴 거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만나서 여러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두 나라의 공통된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무렵에 71년도에 이제 그 키신저가 비밀리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관계 개선에 일단 그 준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미 1969년도에 우수리 강에서 중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군사적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중국이 그때 소련에 비해서 국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언제 소련이 침공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어찌됐든 소련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이게 가장 큰 이제 전략적 이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1차 냉전 시기에는 가장 주된 경제 국가가 소련이었고요.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을 견제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에 하나였어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하나가 돼서 소련을 견제하자. 이 전략적 이익이 비록 그런 이념,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이념이나 가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개선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원하던데 대만의 어떤 독립성을 부정한 거죠. 대만도 타이완도 중국의 일부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닉슨 대통령 이후부터 이제 결국 미중은 소련에 대항하는 하나의 파트너, 주로 군사적 의미에서 파트너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말하자면 협상을 주도했고 실무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중국과 미중 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키신저라는 사람의 생각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 책에 나온 얘기인데, 나의 접근은 전략적이고 지정학적이었다. 나는 사건들을 서로 연관시켜 세계 어느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압력을 가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 정상화할 때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정학적으로 소련이 중국을 지배하거나 혹은 중국이 소련 쪽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최근에 어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나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할 때도 이 키신저 사고가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신저는 미국에는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그 어떤 자유주의 이상주의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 외교 전략에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특히 또 이념적인 반공주의. 이런 게 다
말하자면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앞세우면 안 된다. 철저하게 현실적 국익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거예요. 지정학은 철저하게 현실적 국익을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지정학을 이런 이념적 어떤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나 어떤 이념적 반공주의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키신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22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몇 달 후인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그 러시아에 할양을 해주고 빨리 종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발언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지만 그때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그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그 부분만 딱 부각시켜서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해서 그런 거지 뭐 키신저가 했던 전체 발언은 상당히 깁니다. 한 20분 이상의 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는 뒤에 나와요. 그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장기적인 군사적 대립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러시아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이제 적대적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데 이쪽하고 관계는 이제 점점점 이제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반사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관계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미국이나 서방에 불리하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훨씬 큰 건데 그걸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좀 빨리 양보를 하고 빨리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를 끝내야 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발언의 진짜 내용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할 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오래된. 근데 이런 현실주의적 전략적 사고가 미국의 어떤 외교 전략을 입안하고 어떤 구상을 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트럼프 정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약간 다른 반대 흐름이 있어요. 약간 이제 좀 더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소위 이제 우리가 흐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바로 이제 키신저의 이런 사고 방식을 약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닉슨 대통령 다음에 등장한 카터 대통령은 그때 당시 그 국제 외교 관계는 그 브레즈키 국가안보 보좌관 했죠. 이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거의 그 키신저의 노선을 이어갑니다. 그대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과의 연대, 소련 반소련 연대죠.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79년 1월 1일자로 카터 대통령 시절의 미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 됩니다.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72년도에 이게 방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약간 그 공식적 외교 관계는 약간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연대를 해서 말하자면 소련에 저항하는 아프가니스탄에 그 저항군을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잘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터 대통령 시절부터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과학기술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뭐 군사적도 뒤져 있고, 과학기술도 많이 뒤져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문을 열고 카터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 중국, 지금 불과 짧은 기간 사이에 중국이 이제 어떤 세계 슈퍼 강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기초를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중국이 부상한 거거든요. 이걸 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하고 달라요. 소련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그 시스템 하에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서로 대입을 해온 거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도 레이건 대통령도 유명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되게 중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임기 초기에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이었는데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중국과 협력을 하고 이때 당시에 중국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직접 무기도 구입을 하고 그 식조 자금 지원도 미국 정부가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실무적 교류도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그 어떤 그 변곡전이 그 아버지 부시죠.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이제 1989년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되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깊게 맺으면 중국도 점진적으로 좀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천안문 사태를 겪고 나서 그게 깨진 거죠. 말하자면.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반중파가 등장을 해요. 그 의회 내에서 특히 미국 의회 내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주도 해서 소위 그 반중파가 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교를 하게 되면 이제 대사가 서로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국무부 산하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부시가 미국의 2대 연락사무소장을 했어요. 실제로 북경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을 잘 알죠. 중국 사람들 많은 네트워크 인맥도 두텁고.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나빠졌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과 웬만하면 우호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 때 이제 결국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러시아가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서게 되고 그럼 89년에 동독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일단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이제 주된 경쟁자이던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이 약화되거나 거의 이제 그 새로운 노선을 걸으니까 더 이상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전략적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그 중국과의 관계도 좀 바꾸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버지 부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화학무기 확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또 환경오염 이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계속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어찌됐든 천안문 사태로 이제 국제적으로 유럽이나 서방 측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약간 냉담해지니까 이제 그 중국이 어디로 눈을 돌냐면 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투자도 필요했고 많은 기술도 필요했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이제 그런 걸 얻기가 힘드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들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한중 수교도 이루어집니다. 1992년도 말하자면 그것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헐값에 나오는 소련 무기들을 중국이 많이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미국은 또 대만에다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전투기를 판매하고 이러면서 살짝 좀 긴장이 고조가 되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은 어떤 시기냐면은 1차 냉전이 91년도에 끝나고 나고 92년도 대선에서 이기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이후에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에요. 임기를 시작한 1차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냉전이 끝났다면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적인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미국이 도와주고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을 필연적 이유는 논리적 이유는 사라진 거죠.
근데도 계속해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우호적 관계를 맺고 많은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때는 전혀 다른 논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영토와 방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돈을 벌자.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해야 됐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돈을 벌자.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기업들이 행정부와 의회에 많은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던 그때 천안문 사태 때문에 약간 일부 좀 제재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뭐 아주 강한 제재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다 풀어달라. 자기들이 자유롭게 많이 투자하도록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요구를 클린턴 정부는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이 클린턴 대통령 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도입을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당과 관계없어요.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 대통령이 소위 신자유주의 원칙을 그런 이제 본격화 말하자면 미국과 글로벌리 본격화시키면서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이 가장 우선시대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계속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잠시 천안문 사태로 좀 냉각됐던 관계가 공식적으로 복원이 된 거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그 우연한 그 항공기 충돌 사건 때문에 약간 긴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들 부시 첫 번째 임기 때는 이제 가장 큰 사태가 소위 9.11 사태였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그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그 나라들과의 어떤 그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큰 그쪽에 관심을 집중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아들 부시도 전체 임기 동안 8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이제 9.11 사태만 기억을 하는데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거든요. WTO.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WTO에 가입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해서 권유도 하고 해서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아들 부시 8년 동안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부시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상 아들 부시가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용인하고 지원한. 그래서 그 중국의 지위가 점점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제 소위 미국의 그 정부 측의 미국 정부가 어떤 발언을 하면 중국이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 많이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소위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지위를 좀 이제 올려준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관계가 심화되면서 2007년도에는 후진타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중 관계는 이제 건설적 파트너다. 상당히 대등한 이제 중국의 지위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아들 부시 8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가장 미중 간의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시기예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당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어떤 국제적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미중 간의 이제 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미국이 만들어둔 질서 안에서 미국의 지원 속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국제적 지위가 올라갔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히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맞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1차적 계기가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많은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상당수를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그 보증하던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어떤 기관차라 기관이 발행하는 정부 지원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소위 기관차라 그러는데 이게 거의 국채하고 등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대량으로 그런 기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근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 기관채나 이런 게 채권이 그야말로 채권이잖아요. 이게 아무 담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휴지 쪼가리가 되지 않을까. 자기들이 많은 재산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중국에는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 정부가 재무장관이 적극 나서서 중국을 달래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 말해서 이런 채권을 시장에다 한꺼번에 내다 팔고 이렇게 투매를 하게 되면 채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때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자기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협력을 합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결국은 큰 손해를 안 봤죠. 손해를 안 보고 이제 무사히 금융위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돼요?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사실 신경 쓰기가 좀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2009년부터 약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특히 어업감시 활동을 하고 이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걸 알아요. 중국의 어떤 행태를. 2011년도 오바마가 호주를 방문해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체의 군사력 배치의 비율이 주로 대서양 쪽에 한 60%, 태평양 쪽에 한 40%, 6대 4 정도로 대서양 중심으로 이렇게 군사력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거를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아시아 쪽으로 축을 좀 옮기겠다. 이게 2011년도 유명한 연설이에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이게 뭐예요? 결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거고, 그거는 진짜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을 아주 좀 주시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아시아로 전략적 축을 이동하겠다는 소위 피벗 투 에이시아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시할 무렵에 등장한 게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정권이에요. 1기 정부죠. 2013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이 내세운 슬로건은 뭐였냐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에요. 훨씬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그러면서 2015년도에 1대1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아주 폭넓게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전략가들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드디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거의 임기 말에 가서야 2014년도에 소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TPP라고, 그리고 대서양 쪽에 TTIP라고 이런 이제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어떤 무역 블록을 만들어서 좀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이제 구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 미국 국내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중국을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뭔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작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당과 관계가 없어요.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큰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레이건 때부터 시작됐던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선언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신자유주의 어떤 정책 때문에 미국의 많은 좋은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고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만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고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 초에 보면 임기 되게 1년차 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미국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이게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라고 노골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 전에는 이런 문구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이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어떤 견제 의사를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끝났던 1차 냉전 이후에 신냉전, 2차 냉전이죠. 2차 냉전이 바로 2017년에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시진핑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2049년경에, 이게 이제 중국이 건국되고 나서 한 100년 된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 그 당시 그 펜스 미 부통령이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막 그 중국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모든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공격을 하고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분수령이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이제 특히 미국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됐던 중국에 대한 견제의 어떤 그 흐름을 본격화시킨 이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당, 민주당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등장했던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러니까 2020년 3월달에 저희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는 걸 발표하게 된, 잠정적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죠. 그 국가안보 전략은 좀 뒤에 나오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는 그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도전할 생각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를 중국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유일한 경제 국가다. 오히려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견제 의사가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2020년에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걸 발표해서 중국의 어떤 그 이적에 대한 억압과 공격에 대한 대처를 동맹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중국과 본격적인 어떤 경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모든 그 어떤 외교적 군사적 역량은 다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과 뭔가 새롭게 뭔가 갈등을 하고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제 끝난 거죠.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 때는 뭐 그 당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특히 이제 저희 그 중국이 너무 이제 제조업이 커서 발전해서
중국의 제품에 많은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새로 구축을 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 하는 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바이든 정부 끝나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뭐랄까 훨씬 더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정책을 펼칠 걸로 보여지고, 아직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의 그 국가안보 전략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빠르면 가을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를 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럼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중국과의 관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시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카고대학 교수인데 아주 국제로 저명한, 말하자면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미국은 중국이 평화지향인 민주국가,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우호적 관계.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그런 우호적 관여 정책은 전략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실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볼 때는 1차 냉전 시기에 주된 경쟁국이었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건 좋은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하고 관계를 맺고 막 중국을 오히려 덮쳐 중국이 강국이 되도록 키워줘, 미국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건대 어느 강대국이 경쟁국가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좀 뭐랄까,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든 상당히 좀 착잡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중국의 성장 속도를, 그러니까 중국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고, 다만 성장 속도를 좀 늦출 필요는 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차 냉전 시기의 경쟁국이었던 소련보다 더 중국이 강하다라고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거죠. 소련은 1차 냉전 때도 이렇게 경제력이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중국은 이제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한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이제 경쟁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야심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경쟁과 대립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게 오늘날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들, 정치인들의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나라가 도움이 되면 우호적 관계를 맺는 거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면 적대적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그래요. 북한과의 관계도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이 전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호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김일성 시절에는 초기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국은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대회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초기에는 공산당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전쟁에서 국민당한테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북한이에요. 김일성이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뭐 이렇게 몰려 쫓겨온 북한에 와서 이렇게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물자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이 먼저 도와줘서 사실상 어떤 혈맹 관계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공산당이 그 덕에 국민당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이제 중국을 통일해서 말하자면 건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 관계가 이제 1950년대 우리 한국전쟁인데, 김일성은 당시에 그 뭐랄까 천에는 그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여러 가지 그 무기나 이런 물자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자기가 단기간에 뭐랄까 남한을 한국을 점령해서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뭐 도움을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별로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도움 받을 생각이. 근데 스탈린이 어찌됐든 김일성에게 남침을 승인하면서 중국에 그 상의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사천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서 그 중국 지도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당시에 모택동이 했던 이야기는 그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천에 전쟁이 막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그 날짜까지 그 전에 어느 날에 침략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아예 중국에 통지를 안 합니다. 모택동이 나중에 외신을 보고 알아요. 프랑스 신문을 보고 이게 한국전쟁이 붙어있다는 걸 사전에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하급 군인을 보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 초기에는 중국과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근데 결국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결국은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월 8일 날 중국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참전하게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국이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항미 원조 보호와 유격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거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돕고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방점은 보호가 유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미 참전을 했잖아요. 그 가만히 놔두게 되면 미국이 승승장구해서 자기들이 도와주는 승승장구해서 북한까지 다 점령을 할 텐데, 그럼 바로 중국의 국경과 맞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전을 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당과 내전할 때 북한한테 진 빚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갚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 참전할 당시에 북한군은 이미 상당히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군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휘권, 작전권을 중국군이 가지거든요. 북한군은 그 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휘권을 중국군이 행사를 하니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유명한 145태 때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쪽은 계속 더 내려가자, 남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그때 팽덕화가 그때 사령관인데, 여기서 수도 그만 내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이제 지도부 사이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51년 3월 달부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전쟁의 앞으로 진행 방향이나 이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좀 장기화하려고, 북한은 좀 조기에 좀 총경력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휴전선을 어떻게 그을지 이런 거 가지고도 서로 막 다퉈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부터 나중에 뭐 포로 송환 방침 놓고도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양국의 지도부 사이, 북한과 중국의 지도부 사이에 심각한 신뢰에 이제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중국군이 거의 한 40만 되는 대군이 여전히 북한에 있었어요. 전쟁 끝나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제 그때는 이제 북한이 많이 이제 많이 이제 전쟁 피해가 많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니까 북한의 어떤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있었긴 있었지만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막대한 대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중국 인민정부, 중국군이 북한 정부 인사나 주민들 막 불법 구금하고 모욕한 사건이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한 355건.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의 약간 상당히 위협적인 이런 이제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이제 좀 고조가 됐겠죠. 그러다가 1956년도에 유명한 이제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8월 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온 연합파, 러시아에서 온, 소련에서 온 소련파들이 연합을 해서 그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지도부에서 축출을 하려고 쿠데타를 시도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그쪽 연합파나 소련파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다 이제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 막 중국으로 도망가고 이러는데 바로 직후에 소련과 중국이 아주 최고위층 지도부를 보내서 김일성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얘들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자기들 지금 이제 왜 자기들 내정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의 문헌을 보면은 요 무렵부터 주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미국이다 이쪽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의 틈바원에서 자기의 주체를 지키겠다. 역사적 맥락이. 예. 그리고 나서 56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헝가리에서 민주화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때 그 헝가리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무참히 짓밟아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도 잘못하면 이게 뭐 자기도 한 수십만의 군대가 여기 북한에 있는데 좀 겁이 난 거죠. 여차하면 자기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택동에게 이제 군대 다 철수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58년도에 돼서야 완전 철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약간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다시피 53년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노선 이제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상이한 노선을 견제하고 이미 모택동이 소련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감지하고 북한을 자기 편에 묶어두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우호적 제스처를 보인 거죠. 철수를 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58년도에 이제 중국군이 완전히 철군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군사 얘기 없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북한에 1960년에 공식적으로 그 전부터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사실상 뭐 거의 적대적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양다리 걸쳐서 득거리 외교를 합니다. 이쪽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그래서 61년도 7월 달에 소련과 중국 양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며칠 사이 간격을 두고 두 나라와 각자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서 어쨌든 지리적으로 인접한 비록 소국이긴 하지만 북한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게 여러 가지 국제 정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66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 대혁명으로 한동안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북중 간의 관계가 그때 당시 중국의 홍위병들이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앞잡이다, 수정주의자다 하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고 퍼붓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가 69년도에 우슬강에서 이제 중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중국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게 소련이 밀고 내려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북한에 또 우호적으로 접근합니다. 예. 이런 이제 관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70년대에 닉슨이 이제 방중을 하면서 극적으로 외중 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재밌는 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반대를 안 해요.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요구사항을 8개항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미국이 무시를 하죠. 키신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어찌됐든 사이즈가 크고 소련을 견제하는 데 쓸모가 있어요. 북한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당장 관계를 개선해. 이게 쓸모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무시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때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보다 더 나았어요, 수준이.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미국과 관계만 개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기 주도하에 얼마나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돼요.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제 공산화되니까 이때 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야, 지금 아시아의 이렇게 혁명의 열기가 고조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남한을 다시 사우스코리아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노해요. 철저히 노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어찌됐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철저하게 어떤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런 데 이제 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요.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택동 사후에 등소평 주도로 이제 소위 계획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이제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북한은 어때요? 철저한 자력갱생. 자기들이 자력갱생을 했다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담을 쌓고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런 과정에 이제 79년대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찌됐든 한때는 아주 우호적인 동맹 국가였거든요. 중국이 북베트남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침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이제 중국의 우호적이던 캄보디아 정권을 무너뜨려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손을 봐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베트남을 침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이 과연 이제 중국을 믿었겠냐?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든지 또 다시 중국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북중 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냉전이 이제 좀 이제 끝나갈 무렵에 1990년대에 우리가 이제 한소 수교를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1992년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이 이제 좀 국제로 고립되니까 자기들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중 관계 역사상 최대 배신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 무슨 같이 동맹이라고 혈맹이라고 맨날 그래놓고 오늘날 갑자기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리니까 이때 받은 충격이 엄청납니다. 북한 중국에 대한 배신감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북중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때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했지만 지금 북미 간의 수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은 이제 국제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소련도 이미 한국하고 수교를 했지 아무도 없어요. 국제로 철저히 고립되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한중 수교가 있고 나서 2년 후에 1994년도에 김일성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김일성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을 너무 믿다가는 자칫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수 있다. 이게 김일성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말하자면 만주에서 어찌됐든 활동도 하면서 많은 중국어도 잘했어요. 김일성이. 많은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는데 어찌됐든 자기의 인생에 중국 사람들과 오랜 관계를 맺고 나서 자기가 중국에 대한 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김정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김정일은 이제 문제는 한 번도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일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비교적 김일성이 일찍 김정일 후계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초기의 반응이 중국 측에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게 약간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이게 봉건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봉건적 세습 이게 좀 안 된다. 약간 반대하는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에 사실은.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왜? 그래서 어쨌든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중 수교를 하고 나서 완전 배신감을 느끼고 김정일 시대에는 철저하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제 유일한 슈퍼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만이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자기들 생존이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국과 관계를 개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번번이 미국이 무시해서 그렇지. 전략적 목표였어요. 이때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또 하나가 뭐냐. 핵무기죠. 핵무기. 이제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안 되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김정일 시대는 그냥 핵의 시대예요. 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미국한테 뭔가 좀 관계를 개선하자고 시도를 해도 미국이 무시를 하니까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고 처음에 이제 대화한 이슈가 그거예요. 핵 문제인데 92년도에 이제 최고위급 그다음 차관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별 성과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벼랑끝 외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93년도에 저희 NPT 탈퇴 선언을 해요. 탈퇴하겠다 NPT.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활짝 놀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좀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94년도에 소위 제네바 합의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제네바 합의문은 지금 봐도 참 잘 만든 합의문입니다. 뭐 그대로만 됐으면 진짜 한국이 전혀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왔을 텐데 참 기묘해요. 이게 이 국가의 운명이라는 것도 하필이면 제네바 합의가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미국의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합니다. 당시 공화당은 철저한 말해 강력파 매파들이 장을 하고 있었어요.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거 뭐 나쁜 놈들인데 얘들하고 무슨 관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하려면 전부 다 의회에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줘야 되거든요. 그걸 의회에서 막아버리면 대통령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그때 94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도 경제난이 심해져서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하고 그런데 중국이 말하자면 한중 수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전부터 이제 개혁 개방을 정선동 시대가 열리고 나서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도 지원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고 이제 뭐 거의 문물 교환 비슷하게 했는데. 중국이 어느 날부터 이제 돈을 내라. 돈도 그냥 그러니까 경화, 달러라 할지 국제적인 통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뭐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역도 좀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런데도 워낙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때 뭐 미국도 지원을 하고 그러다가 북한이 워낙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99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90년대 한중 수교 한 이후에는 거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다시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약간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그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거죠. 열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김정일도 중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비교적 말하자면 외교가 약간의 좀 이제 복원이 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00년도에 조면옥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요.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미국 당시 현직 국무장관이었던 월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해서 이 사진이 보면
이제 그 말하자면 김정일과 회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클린턴 대통령 2기 때 거의 마지막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94년 제네바 합의가 무산된 것도 좀 안타깝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한 1년만 먼저 시작할 수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 너무 뒤늦게 시작합니다. 임기 말에 맞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클린턴의 임기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선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고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더라면 민주당 후보이죠. 아마 클린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들 부시가 됩니다. 아들 부시가 당선이 돼요. 아들 부시가 돼서 이제는 아들 부시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강경파 내파들이거든요. 그 북한하고 대화를 좀 기피하는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도 포기를 한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의 경제발전 모델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도 좀 경제발전하자. 그래서 소위 신사고를 주장하면서 뭔가 좀 시도를 해요. 경제발전 뭐 하겠다고. 근데 아무런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10월 달에 가서 북한도, 우리가 지금 핵 개발하고 있다.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 2003년 1월 달에 NPT를 탈퇴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방 측에서 좀 겁이 나서 중국과 해서 뭐 2003년도에 뒤늦게 가서 육자회담도 하고 하지만 별로 뭐 이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북이 핵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의 입장. 자, 북한이 핵을 실험에 성공을 해서 핵을 보유하는 것을 중국이 원하겠느냐는 거죠.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바로 인접한 나라인데다가 위험하고 얘들이 맘만 먹으면 또 자기한테 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데다가 어찌됐든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대만 같은 나라도 핵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안보리 제재를 하는데 이제 중국은 안보리 상임위 사업 중에 5개 상임위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원래 이제 중국하고 사이도 이미 좀 약간 멀어진 사이지만 뭐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니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제 그 중국을 막 비난하죠. 그래서 그런데 2008년도에 김정일이 병이 발생을 해요. 오래 못 산다는 이제 그 진단을 받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후계 어린 아들인 김정은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고, 이런 후계 작업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 당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한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모든 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약간 손을 내밀어요. 중국이 그래도 좀 후견자 역할을 해주고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발령되고 나서 바로 이제 얼마 안 되고 나서 김정을 후계자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근데 계속 또 핵실험을 합니다.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을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그런 후계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지속적으로. 2009년도에 와서 뭐 창제2 개발 뭐 계획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좀 그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많이 뭐 발표를 하고 착공을 하고 합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큰 진전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좀 깊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잠시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김정일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뭐냐면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일의 워딩입니다. 김정일의 말이에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죠.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한 번에 남아야 합니다. 이게 김정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뒤에 이제 김정은의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정학적 사고입니다. 이념과 가치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소국이잖아.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상대적 파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 파워가 열세 소국이 이런 큰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국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대국을 끌고 와서 견제를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 지금 김정일의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생각이 지금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정학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김정은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김정은의 후계 작업은 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고요. 근데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핵실험을 합니다. 중국은 또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핵실험도 그만하고 좀 미사일 시험도 그만하고 자꾸 이게 자극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그런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 좀 더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군사력을 더 많이 배치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주 거침없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초기에 중국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나빠져요.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중국의 부담이 된다. 북한 부담론.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 북한을 포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군 고위 관계자나 외교안보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말하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지켜주는 일종의 완충지대, 버퍼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말하자면 편에 서게 되면 바로 중국의 위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한을 관리를 해야 된다. 소위 그게 말하는 북한 자산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제 장성택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소위 별명이 베이징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친중국통이었어요. 중국하고 아주 관계가 깊었고 중국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더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항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초청을 하죠. 북한의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회담을 하거나 어떤 북중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근데 시진핑이 2013년도부터 이제 집권을 해서 1기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중국 최고 지도자는 첫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단위로 임기가 가는데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초청도 안 하고 북한에 가지도 않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항상 먼저 불러서 이렇게 회담도 하고 했거든요. 오히려 시진핑 1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갔어요. 방중을 하고 또 시진핑도 한국을 먼저 왔습니다. 북한 가면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완전히 그리고 한중에 FTA도 체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2015년대 그 유명한 중국 전승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만큼 북한과 중국 사이는 관계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북한하고 완전히 아무런 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4년 말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약간의 아주 조그만 기초적인 교류는 있는데 거의 뭐 실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북한이 4차 핵시험을 하게 되고, 김정은이 4차 핵시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죠. 냉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게 되고,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예요. 예,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속에는 그냥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서로 전쟁을 바로 할 것처럼. 말이 아주 그냥 이제 험악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태도를 돌변해서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미국과 손을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덕에 경제도 발전하고 군사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언젠가 미국과 손을 잡거나 잡아서 자기들을 이렇게 좀 말하자면 위협하지 않을까, 견제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중국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란 거죠. 제 김정은이 또 트럼프 만나서 뭔가 또 둘 사이도 안 좋은데, 신평 사이도 아주 안 좋은데, 당장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찌됐든 그 초청을 합니다. 바로 어찌됐든 트럼프 만나기 전에 자기도 만나는 그 초청을 가요. 김정은이 또 와서 막 성대한 아주 환영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이 그 뭐랄까 요 무렵에 2018년 19년도에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3번에 걸친 회담이 있었죠. 회담을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의 회담도 있었고, 요 사이사이 틈바구니에 사이사이에 시진핑을 5번을 만납니다. 그 일기 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부랴부랴 갑자기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그만큼 중국도 조급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사이를 오가면서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뭐 말은 오가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이렇게 지원 같은 건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이 도대체 그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바로 한 3달 전에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그냥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말이죠. 참모들과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가서 이제 그래서 폼페이오가 비밀리에 이제 그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을 했는데, 이때 요 서로 나오는 대화, 그 이후에 또 몇 차례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그게 이제 그 폼페이오 나중에 장관이 되죠. 그 국무장관이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회고록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출간이 됐는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인상 깊은 대화가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떠보는 건데, 중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위원장님이 매우 행복해할 거라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김정은이 책상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중국은 거짓말쟁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원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인식인데, 아까 김정은의 발언이었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폼페이오도 약간 놀란 거죠. 놀라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폼페이오가 그 회고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는 말하자면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랜 한반도와 중국과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정책가들에게도 이제 그런 걸 참고하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이 발언은 정말로 그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대화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도 이야기도 그런 얘기 했죠. 철저하게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을 활용해서 한반도에 어떤 그 뭐랄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가 보고를 받았겠죠.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때로 좀 박익감 발언도 하고 좀 지나치게 좀 쇼맨십도 강하고 해서 하지만 자기 이익과 관련된 상당히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면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김정은과 이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만나기 전에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해요. 서로 얻어내려고.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와 김정은의 3차례 회담, 그 사이에 이제 시진핑도 그 전으로 해서 이제 김정은과 5번의 회담을 하게 되죠.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어떤 그 외교적 행보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행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철저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념 가치 이런 거 필요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그 2021년도, 23년도 요 무렵에도 북한이 100회 이상 미사일 실험도 하는데 2090회가 2020년도에 벌어지게 되는데 한참 코로나 때인데도 여전히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최초로 방문한 미국이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제 무기도 지원하고 병력도 지원하고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을 받겠죠. 대가를.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의 말을 드리자면 북한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로또예요. 돈 벌 데가 없는데. 사실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월남전에 가서 돈을 많이 받았죠. 그게 일종의 시드머니가 돼서 경제가 됐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 뭐 기술적, 군사적인 지원도 받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상호 방위 의지학도 다시 체결하고 그러는데 묘하게 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원래 좋지도 않은 사이인데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나빠져요. 최근에 나빠져서 경제 문화 교류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나마 뭐 조금 있던 교류, 무역도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 심지어 뭐 어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이 직접 쓰는 물건, 그 1호 물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부분 이제 밀수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만 다 차단시키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에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중국은 북한의 숙적이다. 김정은이 혈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쨌든 경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철저하게 더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러시아가 이익이 되니까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 거고 러시아랑 뭐 장기적으로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면 미국과도 얼마든지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는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관여를 안 했어요. 이제
73년대 최초의 그 아주 좀 하급 접촉이 있다가 74년대 김일성이 직접 미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키신저가 무시를 하죠.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에 최우선을 추진하지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의 그런 외교안보 엘리트들이나 관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 북한하고 관계를 맺느냐. 첫 번째, 북한은 조기에 나갈 것이다. 조기에 분결을. 뭐 굳이 그런데 뭐 계속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통제하면 된다. 굳이 북한하고 모르겠다. 관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근데 사실 다 잘못된 거죠. 북한은 여전히 생존해 있고 오히려 핵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더 고도화되어 있고 중국하고도 뭐 이제 완전히 종속된 게 아니라 완전히 서로 으르렁대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그 브레진스키라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오히려 미국의 전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적대적 대립 이 미국의 전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전략적 요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이 동아시아 전체를 말하자면 그 컨트롤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인데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그 자기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다른 데서 분쟁이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일체 개입을 하지 말되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긴 경우만 미국이 지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을 그 재정적 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만큼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평화 체제가 들어서거나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야 미국은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가라. 나가라. 그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민주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만약 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자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잘못하면 이제 미국은 다 철수하고 한국을 못 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당장 주일 미군도 위험합니다. 주일 미군. 같이 하는 패키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도 뭐 일본 그 주일 미군은 왜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요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와 다르게 미국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그런 그 전략가들은. 그러니까 남북한에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긴장이 유지가 되면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있잖아요. 야, 북한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 나가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차이가 좋아지면 통일이 되더라도 소련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 사람들 일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통일이 되면 쟤네들이 중국하고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사이가 좋으니까 중국 편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들하고 뭐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많이 다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건 어떤 한반도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면서 주한미군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런 주한미군을 꼭 이렇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과거의 소련이나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국에 계속 말하자면 있을 만한 이유가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분단 체제가 오히려 낫다. 현상 유지가 낫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한동안 이제 미국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뀐 거예요. 북미 간의 갈등을 겪다가 트럼프 1기 때 몇 차례 회담을 해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니까 미국의 특히 당시 CIA 중심으로 해서 국무부나 이쪽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북한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중 간의 갈등이 심하더라. 이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제임스 밀치라는 사람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도전에 더 중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대략 이제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전후로 해서 나온 전문가들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전략적 영향이 무한한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 영향을 분산해서 쓰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는 데서 쓰자.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좀 개선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트루스 연구소 소장인 피터 이 사람은 한반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장차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는 파트너를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러시아 연구소인데, 이 사람은 북미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적 관계를 맺으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달성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북미 간의 군사 진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글들을 계속 발표합니다. 브라마 찰란이라고, 이 사람이 인도의 유명한 이제 전략문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미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 영향력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시도는. 어떤 트럼프의 직접 외교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한의 의도를 포착을 하고 북중 간의 균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핵화보다 더 오히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 관여가 경제 제재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윌리엄 맥킨이라고, 이분은 전직 군인인데, 군 대령 출신인데, 아까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나중에 캐도라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미국 측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한반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견사력이 많이 강화됐고, 그래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전개를 견제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북한이 공통으로 하나가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를 잘 아는 사람, 너무나 군인 출신이 군사 전문가고. 그래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뛰어넘어서 북한과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서 남북한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월터 레슬 미드라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로벌 뷰라는 이제 코너를 맡아서 주로 국제 문제에서 칼럼을 쓰는 사람인데, 대단히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죠.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1년 4월 달에 이런 칼럼을 씁니다. 대탐트가 북한에 대한 옵션일 수다. 북한과 대탐트를 하라는 이게.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북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더 고도화됐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익한 전략을 수립하는 대신에, 이때는 바이든 정부였으니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을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얻게 될 이익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말은 점잖게 하지만 미국이 얻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은 2018년, 19년도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연구를 했고, 그런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하고 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래, 핵 문제, 핵 이슈를 유보하는, 이걸 자꾸 먼저 앞세우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걸 뒤로 좀 유보하고 대탐트를 먼저 하면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 우호적인 세력 균형은 뭐예요? 중국의 힘이 약화돼요. 그런 세력 균형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속히 북미 관계 방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역임했던 빈센스 브룩스 장군이 포린 어페스의 북한과 대타결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분도 뭐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 중국의 협력을 얻어서 어떤 비핵화하는 시도 등이 다 실패하지 않느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을 하려면, 그래서 한 4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런 4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을 한미가 주도하는 어떤 동맹 질서에 포용을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그래야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미국 관점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관점에. 그러다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미국에는 미국 의회, 연방의회죠. 의회에 그 자문기구가 있어요.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미중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역할이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안보나 그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예요.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리포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되게 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의정활동이 반영이 되는. 여기서 2022년도 1월 달에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북중 간의 전략적 균열, 그 배경과 미국에 대한 한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북중 간의 이 전략적 균열은 아주 큰 균열이 있고 그 배경이 왜 그런 거고 그게 미국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리포트를 그 내용을 실은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트럼프 김정은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손해를 입히면서 한국과 거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오래된 두려움에 빠져 있다. 중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북중 간에 이런 아주 큰 균열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미국에는 기회가 되지 않냐. 북한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원한이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제가 좀 이 보고서에서 재밌는 대목은 중국의 화동사범대에 대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현주화 교수하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중국에게 최악은 한국, 미국, 북한이 한편이 되고 중국이 패배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분이 한반도를 대단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신주화 교수.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죠. 이게 어찌됐든 이 보고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한반도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창조적 외교, 그러니까 어떤 미국과 동맹들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르게이 레르찬코 교수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작년 12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고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북에 대한 비핵화를 하라고 우리가 그런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를 했잖아요. 다 무리다. 현실적으로 무리하니까 일단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그러면서 비확산을 요구를 하고 이걸 북한이 받아들이면 이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간 수교는 미국에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고 한미일이 중국에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더 하기도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카네기 재단이라고 국제평화재단이라고 미국 유명한 이제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안정적 공존의 추구.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과 안정적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적 긴장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리포트가 불과 지금 몇 달 전에 나온 거예요. 4월달 지난 4월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비핵화가 이제 어려운데 계속 선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정부당국도 그게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북한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구를 하고 그리고 북한과 안정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핵 위협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들과 경쟁에 또 오히려 유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지금 리포트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교를 하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불과 열흘 전입니다. WJ 해니건이라고 뉴욕타임즈에 이 사람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미국은 이란에 했던 거를 북한에 하셨다.
이란 했던 것처럼 가서 전폭기가 가서 폭격하고 이거 북한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고 지금 최대 90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통 전문가들이 50개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핵물질 자체는 추가로 4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막강한 핵 보유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이 24분이면 미국 본토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외교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2분만 더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뭐 준비한 걸 다 말씀 못 드려요. 이게 이제 좀 미국의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혼자서 뭘 하겠다 해서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 약간 이제 성과를 못 냈던 게 혼자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언론, 전문가 그룹들이 말하자면 그런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 내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제는 외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 군사적 접대보다는. 그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30일 날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다. 가정적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가정적 설정인데 제가 원래는 내년 한 3월 책을 쓸 때 제가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한 내년 올해는 좀 무리 2025년은 무리고 한 2026년 3월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가정적으로. 트럼프가 되자마자 막 당선되자마자 막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결심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내년까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고 앞당겼습니다. 이걸 날짜를 대기하는 게 10월 30일인데, 뭐 주말은 피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묘하게도 그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 경주를 오는데 김정은을 안 만나고 간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수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 왔는데 김정은을 안 만나지도 않아요. 평양 안 가도 하다못해 판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건너간다 그러면 미국 간의 협상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협상이 좀 껄끄러우니까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데 김정은 안 만나면 좀 이제 김정은하고 사이가 많이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JD 벤스 부통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건 중립적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동안의 계속 행태나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 나오는 보면 트럼프가 평양에 갈 확률이 높다. 평양을 먼저 들려서 극적으로 세계적인 쇼를 한번 하는 거죠. 트럼프가 되게 그런 걸 좋아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경주에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완벽한 이제 세계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북미 간의 관계에서 핵심은 비핵화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완전 비핵화를 여기서 다 막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미 그 부분은 결단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미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성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다 먼저 없애라.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해나가죠. 이 원칙만 트럼프가 명확히 밝혀주면 나머지 협상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당연히 호응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어찌됐든 아주 바로 대사급 외교관계는 아니지만 연락사무소 정도를 설치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그러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좀 호전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